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동센터의 양송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원래 평가는 다들 잘 보셨나요? 본인이 기대한 만큼 좋은 점수가 나온 친구들은 축하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 번의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요렇게 두 개의 길 중에서 공부를 하는 만큼 했으면 요렇게 바로 오르는 과목이 아니고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배우지 않았던 작품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단계를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요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요 자리를 걷고 있는 친구라면 또는 이 자리를 걷고 있는 친구라면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공부를 하기까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럼 또 한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한 단계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한 걸음, 정말 두 걸음, 세 걸음 훨씬 발전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면서 우리 한번 세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볼 지문은 36번에서 40번까지 의 지문입니다. 요거는 사실 그 당시에 선배들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오답률이 1위와 4위와 6위가 함께 있었던 지문이거든요. 38번 문제는 그 당시에도 62%의 학생들이 틀렸던 오답률 1위의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39번 문제는 47%의 학생들이 틀렸던 오답률 4위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36번 문제는 오답률 6위에 44%의 친구들이 틀렸던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한번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실 건데요. 선생님과 읽어보고 난 뒤에도 여러분 스스로 또 읽어보는 2독, 3독, 4독 하는 공부가 필요한 지문입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과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공부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문단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글의 화제를 찾기 위해서 각각 문단마다 첫 번째 줄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뜻으로 줄을 좀 그어드릴게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지금 약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두 번째 문단에서 대립가설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오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문단, 오류들 중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일종 오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일단 1, 2문단에서는 새로운 약을 만들었을 때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니까 약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 4문단에서는 그 약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때 가설을 세운 것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오류에 대한 얘기를 3, 4에서 하겠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류들 중에서 더 심각한 것은 일종 오류야. 근데 우리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름이 하나가 일종 오류니까 다른 하나는 아마도 1다음에는 2잖아. 이종 오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 문단. 따라서 가설 검증 과정에서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그럼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게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지문을 보지 말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파악하셔서 내가 어느 문단까지 읽었을 때 이 문제로 넘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겁니다. 36번에서는 일단 가설 검정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선지를 보면 기무가설, 대립가설, 대립가설, 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죠. 1종 오류와 2종 오류 중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건 방금 읽었잖아요, 얘들아. 네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줄에서 읽으셨죠. 1종 오류가 더 심각하다며. 그럼 지금 5번은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X라 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에서는 역시 기무가설, 대립가설, 그 다음에 대립가설, 그리고 또 기무가설, 대립가설, 기무가설, 대립가설, 가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감을 잡기로는 1, 2에서는 가설과 그것에 대한 검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3, 4에서는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아마도 지금 36번과 37번은 1, 2문단 정도를 읽으면 정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선지를 통해서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에서는 실제 상황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무가설이 참일 경우 근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경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검증을 해보고 나서 내가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인데 여러분이 일단 기각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걸 모른다면 이제 곤란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그리고 39번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기억은 유의 수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1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번은 요즘에는 또 이런 어휘 문제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그 문맥상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럼 이런 경우는 A가 나왔을 때 바로 A에 있는 1번 선지가 맞는 답인지를 확인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1문단을 읽어보고 나서 1문단에 A라는 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문단을 읽어보고 나서 40번 그 다음에 가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36번과 37번의 답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1문단부터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가설 검정을 하는 이유는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가설 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일단 용어를 설명해주고 있을 때 그 용어에는 네모를 칠 거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에는 줄을 긋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정도 머리를 이제 써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가설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는 36, 37번에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라는 단어를 계속 봤잖아. 그럼 이 두 개의 가설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겠지까지는 추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라는 것, 모순된 관계란 말이 나왔잖아. 우리 모순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역설법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역설법,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 속에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을 때. 근데 이때 모순이라는 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맞을 수 없는 경우,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여자이면서 동시에 남자인 경우가 있을 수가 없잖아. 둘 중에 하나만 맞는 답이 될 때, 물론 둘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둘 다 정답일 수는 없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경우를 우리는 모순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전자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로 대립가설.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이 바로 대립가설이고, 그럼 이때 대립가설도 네모를 치면 좋겠죠. 이때 대립가설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주장하는 내용과는 반대되는 가설로 이것을 기무가설이라 부른대요. 그럼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것, 그 다음에 후자니까 두 번째 얘기한 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 36번은 선지들을 잠깐 훑어봤을 때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37번의 5번 선지를 보시면 신약 개발하는 경영자가 채택하고 싶은 것. 여러분, 신약을 개발한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약이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채택하고 싶은 것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대립가설인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답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5번이야.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모순된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모순이라는 건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따라서 양립할 수 없는 것. 맞네요, 지금. 그러면 40번의 정답은 못 찾았기 때문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보면 된다. 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지만처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거야 를 나타내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세모를 쳐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보다 뒤에 부분이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보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환자에게 약을 투여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는 가설 검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럼 얘들아, 우리 가설은 두 개 나왔지. 대립가설과 기무가설. 그럼 대립가설로 안 하니까 뭘로 할까? 기무가설로 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는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서 일부 환자, 모든 환자가 아니라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버려도 되는지 버리면 안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대요.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기무가설 아래에서, 자 여러분, 투약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가정하고 있는 예시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볼게요.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기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는데 병이 호전됐어. 그럼 병이 나았다는 뜻이니까, 자 여러분, 그럼 이때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야? 효과가 있다는 뜻인 거죠.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그럼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되죠.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기무가설 아래에서 약을 넣었는데 관찰한 결과 실제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럼 기무가설이 맞았다는 뜻인 거죠. 효과가 없으니까. 그때는 기무가설 버리면 안 되겠죠. 이처럼 가설의 검정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라는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단 두 번째 문단까지 읽어봤고요. 자, 그랬을 때 36번 문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6번의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우리는 기무가설이 기각할 경우, 여러분 아까 가로쳐져 있는 부분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 가로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기무가설이 기각하면 버리고란 뜻이에요. 이때는 대립가설을 채택하라고 C 부분에 줄이 그어져 있잖아. 자, 기무가설이 기각하게 되면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채택되는 가설이 누구야? 대립가설이야. 이렇게 정답을 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네. 서 정답이 1번이야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36번과 37번의 답은 찾았지만 혹시나 틀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답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오답 정리는 초록색 펜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의 2번 선지요.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왔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모든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 불가능.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6번의 3번 선지요.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가설을 설정합니까, 여러분? 기무가설을 설정한다고 했죠. 여기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부터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무가설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번 부분도 오답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무가설이 기각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로쳐진 부분에서 대립가설을 채택하기로 했죠. 그리고 3번 기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무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무가설은 기각돼야겠죠. 그리고 4번 기무가설은 참가 거짓을 알기 전까지는 다섯 번째 줄, 지금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서 참이라고 가정한다고 나왔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가정한다 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와 C를 보시면 40번의 B요. 병이 호전됐다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었고, 그런데 기무가설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었으니까 어긋났다라는 것이 맞는 답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기무가설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었잖아. 근데 기무가설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었으니까 가설이 기각하고가 맞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기각하고라는 것은 버리다, 무시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장들을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이 아는 단어를 가지고 추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서의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이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일종오류, 일종오류의 뜻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무가설이 참이야. 근데 기무가설이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류가 있겠죠. 앞선 예에서 자, 또 가로 쳐볼게요. 실제로는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일종오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그럼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란 뜻이겠죠. 기무가설이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이종오류. 여러분, 그럼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기무가설이 기각하지 못했으니까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 이런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 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일단 여기에선 여러분 피고인은 유죄이다가 대립가설이래요. 근데 이게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가정을 한대요. 얘가 대립가설이니까 얘랑 반대되는 요 무죄는 얘는 기무가설이 되겠죠.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1종 오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2종 오류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봤잖아. 일단 38번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38번에서 보기와 함께 세 번째 문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일단 실제 상황에서는 약에 효과가 있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가 있겠죠. 이때 여러분 기무가설이라는 건 약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죄가 없는 무죄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 그럼 이때 실제 효과에서는 기무가설이 참이라면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약의 효과가 없고 죄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는 약에 실제로 효과가 있고 제가 있다라는 뜻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자, 기무가설 또다시 똑같이 약의 효과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때 약의 효과가 없고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기무가설이 기각했다는 뜻은 기무가설이 틀렸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 그래서 기무가설이 거짓인 경우가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이 효과가 있고 실제로는 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A, B, C, D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약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얘는 오류가 없는 경우가 되겠지. 맞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기무가설이 거짓이에요. 약의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D의 경우가 되죠. 얘네들은 오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올바른 경우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그럼 두 개의 오류가 생길 수 있죠. B와 C의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오류에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지. 지금 그치? 그러면 기무가설이 참이야. 근데 기무가설이 기각했어. 이때 C를 우리는 1종 오류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자 그럼 약의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약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또는 죄가 실제로는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 그래서 유죄인 사람에게 여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 이게 바로 2종 오류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밑에 선지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여러분 죄가 없는 경우는 A와 C의 경우네요. 이거 맞네요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영자가 신약에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때는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의사결정으로 보셔야겠죠. 약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A와 B의 경우가 되겠죠. 이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와 D는 피고인에 대해서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우리 오류가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놨잖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법원이 B를 줄이면 2종 오류를 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럼 2종 오류라는 건 실제로 법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죄만 볼게요 여러분. 그럼 법원이 B를 줄이면 요 경우는 일단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인 거죠. 죄가 실제로는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인 거잖아. 그럼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수가 늘어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줄인다고 했잖아. 그럼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줄이니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겠지. 그럼 이때는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B라는 건 사회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줄이겠다는 뜻인 거잖아. 그 정답이 4번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아직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D라는 기무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D요.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가설에 대해서 기무가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때 기무가설이 뭔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D 바로 윗부분 피고인은 무죄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피고인은 유죄이다가 대립가설, 피고인은 무죄이다가 기무가설이었잖아요. 그럼 유죄가 아니라 이거 지금 뭐예요? 무죄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럼 정답이 4번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일단 정답들이 39번을 빼고는 다 찾은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네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오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1종 오류이다. 1종 오류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를 하네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이게 바로 잠시만.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한 경우, 그럼 약의 효과는 있는데 38번에 보기 보세요. 약의 효과는 있는데 기무가설이 기각하지 못해서 약을 만들어내지 못한 요 상황이 바로 이종 오류인 거죠.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과가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다. 그럼 여러분, 시장에 약을 출시는 했어. 그럼 기무가설이 기각한 경우죠. 기무가설 기각. 근데 약의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위험, 이게 바로 누구야? 1종 오류가 되겠죠.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38번의 보기에서 기무가설이 거짓인 경우가 되겠죠.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렸어라는 것은 이종 오류인 거죠. 그럼 더 심각한 문제의 뒷부분은 1종 오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순 없다. 그럼 이에 여러분, 두 가지 오류라는 건 2종 오류와 1종 오류가 되겠죠.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류가 둘 중에서 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줄이면 하나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네요.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2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1종 오류는 늘어나게 된다. 일단 약을 출시하게 되면 무조건 오류 하나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1종 오류가 생기든 또는 뒤에서 올바른 경우가 생기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40번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39번의 답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수준은 이것입니다라고 나왔잖아. 여기 뭐뭐이는 서술격 조사인 이다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줄 읽어볼게요.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를 유의수준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확률의 허용 범위를 낮게 정해야 된대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이 5%야. 그럼 100번의 시행 중에서 5번 이내로 1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발생한 일로 보고 대립가설에 채택하지만 이 값을 넘어서면 여러분, 그럼 만약에 100번을 시행했는데 5번이 나와. 그럼 이때는 괜찮아. 대립가설을 채택할 거야. 근데 만약에 6번이 나와. 그럼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버리게 되겠죠. 또한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되고요.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유의 수준은 더 낮게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유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기까지가 여러분한테 예시를 준 거고, 만약에 유의 수준이 5라면 100번을 했을 때 5번이 나왔다면 5번이라면 대립가설을 채택하지만 6번이 나오게 된다면 기무가설을 채택한다 라는 것이 바로 유의 수준이 될 것이고, 유의 수준의 특징, 실험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돼요.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더 낮게 잡아야 돼요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얘들아, 인권과 관련된 판단이면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잡으라고요. 크게 설정하면 안 되죠. 낮게 설정. 2번,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줄거놨었죠, 여러분.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길 내에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다음 3번. 값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5%라면 5번이 나와도 대립가설 설정할 수 있잖아. 만약에 값을 낮게 정했으니까 3%로 바꿔볼게. 그럼 3번 나오면 대립가설 선택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5번이 나오면 기무가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값이 낮아질수록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낮아지게 됐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다 찾아봤는데요. 나머지 오답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분석할 때 결정한다 나왔는데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실험이 하기 전에 정해야 돼 라고 나왔고요.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 개수, 자료가 아니라 오류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였죠. 그래서 틀렸어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이요. 여기 2가지의 오류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 괜찮아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답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자, 36번.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함께 줄일 수 없는 이유는 2개 중에서 하나만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가 내려가면 다른 하나는 올라가라고 제시를 했었잖아. 그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요. 2의 밑에 줄이요.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가 늘어난다. 이거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줄면 다른 하나는 늘어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8번의 5번 선지를 보시면 제약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는 여기 있었죠.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의 효능이 없어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맞네 라고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조금 길긴 하지만 36번에서 40번 지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각각의 오답 선지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근거 찾으시면서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이런 지문들의 특성들을 다시 잘 익숙하게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